자,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앞으로 10년 뒤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그랬으니까요. 은행에 저축만 해도 이자가 10%, 아니 많게는 30%씩 붙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 성장률 1%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속성장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만히 서 있어도 위로 올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만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서서히 가난해지는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우리를 지독한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최악의 선택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아끼고 모으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다가올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는 진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난으로 가는 급행열차, 그 5가지 최악의 선택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선택은 바로 평균의 함정에 속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한국인 1인당 평균 자산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4인 가족이면 10억 원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와, 우리 집도 10억은 있으니까 딱 평균이네 하고 안도하셨나요? 아니면 나만 빼고 다 부자구나라며 깊은 좌절감에 빠지셨나요? 바로 여기가 함정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엉터리 통계와 인스타그램이 만들어낸 가짜 세상에 속아 멘탈이 무너지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값은 거짓말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와 일론 머스크가 한 방에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의 재산을 합쳐서 나누면 저도 평균적으로는 수백조 원의 자산가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통계가 딱 이렇습니다. 소수의 슈퍼리치들이 평균값을 기형적으로 끌어올려 놓았는데 언론과 정부는 그 평균값을 들이밀며 우리가 부유해졌다고 혹은 당신이 평균 이하라고 속삭입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할 숫자는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재산 순서대로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줄 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재산, 그게 진짜 대한민국의 표준입니다. 그 중위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약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4인 가족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이라 해도 평균값인 2억 5천만 원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명품과 오마카세 사진,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부풀려진 평균값을 보며 심리적 빈곤을 느낍니다. 이 박탈감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끌을 하고 빚을 내서 위험한 코인에 손을 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10억씩 있다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눈이 뒤집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1억 원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뒤처진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멘탈을 잡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부의 축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 최악의 선택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무시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가장 큰 뇌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설마 서울 집값이 떨어지겠어. 인구가 줄어도 서울은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그 길을, 아니 그보다 더 가파르고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졌을 때 서구 경제학자들은 일본을 비웃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 일본인들이 돈을 안 쓰고 너무 아껴서 그렇다며 조롱했죠. 하지만 2010년대가 되면서
유럽이 똑같은 길을 걷기 시작하자 그들의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늙어가는 사회가 겪는 필연적인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열심히 일하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은 0%대로 추락합니다. 일본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이제 올해부터 대한민국이 그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자꾸 낮아지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미래의 노동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장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유모차, 학원, 옷, 그리고 나중에는 자동차와 집을 사줄 소비자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 집을 사줄 다음 타자가 없는데 집값이 영원히 오를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을 엄청나게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르는 착시 현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가치 상승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자산 중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30% 대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기형적인 구조죠. 이건 마치 전 재산을 주식 한 종목에 몰빵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의 전망이 인구 감소로 인해 어둡다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부동산 맹신, 이제는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선택은 바로 현금만이 살 길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점심 한 끼 사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저물가의 시대, 즉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물가가 쌌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세계화 덕분에 싼 값의 물건을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가 전 세계 물가를 눌러줬죠. 하지만 이제 세계화는 끝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전쟁이 터지고 자원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이제 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고 각국이 장벽을 세우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물건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예금 통장에만 돈을 넣어두는 건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할 때 2억 원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물가가 4배 오르면 그 돈의 실질 가치는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는데 내 노후 자금이 4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금과 달러입니다. 2019년에 금 투자를 권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금은 투기라고, 금값이 더 오르겠냐고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때 금 1g에 48,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만 원이 넘습니다.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금이 비싸진 게 아니라 종이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종이돈은 언제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세계화가 끝나고 각자 도생하는 시대, 원화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는 미국이 기침만 해도 오르고 위기가 오면 더 오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달러와 금이 없다면 여러분은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 우산 없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내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진짜 돈인 금과 달러로 바꿔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선택은 바로 대박을 노리는 몰빵 투자입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월급 모아봐야 집 한 채 못 사는 세상이니 코인이나 급등주에 전 재산을 걸어 인생 역전을 노리고 싶겠죠. 하지만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리고 이 도박의 끝은 대부분 파멸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생태계는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 곳입니다. 한 가지 종만 있는 숲은 전염병이 돌면 싹 다 죽습니다. 내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의 100% 혹은 테슬라의 100% 몰빵을 해놓으면 한 번의 위기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산 배분이라는 게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생존의 법칙입니다. 미국 주식이 오를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반대로 금은 달러나 주식이 떨어질 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섞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 반토막 나도 금값이 올라서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 워런 버핏이 연평균 20% 수익률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씩 먹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5%, 10%라도 잃지 않고 꾸준히 복리로 불려나가는 것.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1억을 모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깨달은 인내와 분산 투자의 원칙이 여러분을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C테크의 실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한답시고 하루 종일 업비트 차트를 들여다보고 주식창을 새로 고침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미국 증시를 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차트를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오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코인이 떡상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차트와 씨름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본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자기 개발할 시간은 사라집니다. 20대, 30대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지금 당장의 종잣돈 몇 푼이 아니라 바로 시간입니다. 투자는 시스템에게 맡겨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비율이 달러로 환전되고 자동으로 S&P 500 ETF가 매수되도록 세팅해 놓으십시오. 비율을 정하는 공부는 처음에 빡세게 하고 그 뒤로는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기술만 믿고 사는 건 위험합니다. 핀란드가 노키아라는 거대 기업이 망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직장을 잃은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노동의 가치를 높여서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것. 그리고 그 늘어난 현금 흐름을 시스템에 태워 자동으로 불리는 것.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평생 시세판만 들여다보다가 돈도 잃고 시간도 잃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난으로 가는 5가지 지름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 박탈감을 느끼고 인구 절벽 앞에서 부동산에 몰빵하고 인플레이션을 무시한 채 현금만 들고 있고 대박을 노리며 위험 자산에 올인하고 차트 보느라 정작 중요한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은 상위 20% 아니 10%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세계화는 끝났고 물가는 오를 것이며 일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이 열립니다. 1억 원을 모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1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1억을 모으기 위해 절제하고 공부하고 인내했던 그 경험, 그 단단한 근육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생존의 법칙을 익혀 거친 파도를 타고 넘어갈 것인가?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경제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